집안에서 잘 나가는 자식 하나가 온 집안 형제들 다 살리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예전에 이베이 코리아가 딱 그랬어요. 한국 회사는 1등이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고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이베이 본사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배당을 가져갔어요. 기존의 일반 배달을 수수료로 바꾸는 건 못하고 여론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요거는 수수료 체계로 간단 말이죠. 거래액이 커질수록 이득이 된다. 수수료도 받고 광고도 받고 계속 좋아지는 거죠. 배민의 이런 전략적 변화가 수익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다뤄볼 계획인데요. 배달의 민족이 작년 사실 영업이익을 보면 4년 만에 흑자를 기록을 했죠. 4년 만에 그냥 흑자가 아니라 여태까지 중에서 이제 최대 실적을 낸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올해 지금 요새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좀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초에도 한번 배달 관련해서 조금 언급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을 때 올해는 확실히 배달앱 시장이 작년보다 좀 위축되고 있다. 된 것 같다. 네. 하지만 배달의 민족만은 거기서 좀 문제없이 잘 나가고 네. 있다. 2, 3위 업체들이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난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 예측이 그대로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배달의 민족도 지금 좀 문제가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큰 상황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2, 3위가 요기요하고 쿠팡이츠 이런 쪽인데 그쪽은 이제 코로나 호황기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배달의 민족은 뭐 거의 떨어지지 않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만큼 수치가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일단 그 월별 거래액 같은 거는 이제 발표되지 않으니까 모바일 인덱스 같은 이런 제3자의 지표를 보면 작년 11월이 이 지표상으로 피크예요. 그럼 11월이 피크고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3월까지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배민이 처음으로 MAU가 2천만 밑으로 떨어져요. 3월에. 네. 그런데 4월부터 다시 이제 MAU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또 4, 5, 6이 이렇게 상승 곡선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또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다. 저점도 그렇게 큰 저점은 아니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배민 자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요새 보면은 쿠팡이츠가 좀 세게 프로모션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쿠팡이츠가 전쟁을 좀 거는 느낌인데 우리 연초에 얘기할 때만 해도 이제 쿠팡이츠는 약간 좀 힘을 뺀 것 같다. 네네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요새 보면은 쿠팡이츠에서 엄청 지르고 있고 배달의 민족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요새 같이 좀 지르죠. 네. 시킬 때 재밌더라고요. 쿠팡을 많이 줘서. 네. 그래서 그렇게 프로모션 경쟁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프로모션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게 한집 배달이 네. 전쟁이었잖아요. 네. 한집 배달 전쟁이었는데 쿠팡이츠에서 우리는 단건 배송이다 네. 라고 해갖고 이제 배민 원이 따라갔던 네. 거고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묶음 배송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 이거 어떤 전쟁인지 왜 갑자기 또 묶음 배송으로 갔는지. 일단 이제 그 묶음 전쟁 얘기하기 전에 프로모션 얘기를 해보면 네. 쿠팡이 그런 프로모션을 시작했어. 쿠팡 와우라고 우리가 이제 membership 있잖아요. 쿠팡 뭐 무료 배송 해주고 이런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한테는 5%에서 10% 정도 할인해주는. 이제 이게 아직 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와우 가입자는 5%에서 10%라고 했을 때 계산을 좀 해보면. 네. 우리가 2만 원짜리 주문을 해요. 근데 5% 할인을 해. 그러면은 건당 1,000원이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와우 멤버십이 4,99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번을 2만 원짜리 그 쿠팡 이츠로 주문하면 멤버십 비용이 그냥 빠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굉장히 이득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혜택 때문에 쿠팡이 다시 이 혜택을 가지고 난 멤버십의 힘으로 한번 이츠를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거를 좀 싸움을 걸은 것 같고 배민은 이제 쿠팡이 제일 무서운 그 모든 업체 중에 쿠팡이 제일 무서운 존재거든 배민한테는. 네. 그러니까 쿠팡이 뜨기 전에 미리 잡자라고 해서 쿠팡이 프로모션을 거는 지역마다 가서 역으로 다시 그거에 이제 상응하는 프로모션을 같이 걸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쿠팡도 프로모션, 배민도 프로모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요새는 프로모션 싸움이 또 묶음 배송 프로모션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묶음 배송은 이제 원래는 기존에 다 묶음 배송이었는데 쿠팡이 이제
단건 배송이라는 걸 처음 들고 나와서 이제 시장에 한번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배송 기사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지 않으면 그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기사들한테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갈 수 없는 모델이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단건 배달, 단건이 아니고 그거 시작했고, 배민도 알뜰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죠. 근데 좀 약간 재밌는 건, 배민은 원래 일반 배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묶음 배송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알뜰 배달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또 묶음 배송을, 새로운 상품을 만든 거죠. 이게 쿠팡하고 대응하는 전략도 있고, 저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배민의 어떤 수익 모델을 바꾸는 어떤 일환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예전에 쿠팡이츠 쪽에 힘을 뺀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쿠팡이 막 흑자를 낼 때쯤이었잖아요. 첫 분기 흑자를 네네. 내니 마느니 할 때,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분기 흑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쿠팡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본업에서 우리가 흑자가 나니까 쿠팡이츠 쪽에서도 한번 프로모션 스택에 걸어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멤버십 확충이 먼저다. 좀 이렇게 자신이 좀 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쿠팡의 원업이 누구죠? 아마존이죠, 예. 쿠팡은 아마존처럼 되고 싶은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에 가는 길을 보면 쿠팡이 저리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아마존은 시장을 어느 정도 뭐 점유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시장 다 점유했으니 수익성을 높여보자. 그래서 이익을 막 늘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아마존은 무조건 충분히 시장을 점유했어도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비즈니스로 계속 성장, 또 성장, 또 성장, 또 성장. 그래서 고객 만족, 고객 만족, 고객 만족 이렇게 가는 회사잖아요. 그걸 봤을 때 쿠팡이 이제 흑자가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돈 벌 수 있는 존재야라는 걸 증명했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나 증명했으니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전략보다는 아마 아마존처럼 더 성장, 더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치나 이런 신사업이 그런 더 성장의 어떤 하나의 그 무기나 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쿠팡페이나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나 신사업들이잖아요. 성과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쿠팡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IR절 보면 성장성이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쿠팡이츠가 트래픽 많이 빠졌어요. 이게 그 피크 쳤을 때가 2022년 전후로 그때 쿠팡이츠가 피크를 쳤어요. 그때 한 MAU가 한 700에서 800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350만까지 네.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만큼 주목도도 없고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뭐랄까 그 모델이라든지 그런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죠. 왜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커머스의 매출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은 물론 잘 되고 있지만, 근데 쿠팡이 초기 기업이라면 계속 이거에 몰입하는 게 좋은데 쿠팡이 이제 대기업이란 말이죠.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게 안전한 거고, 또 그래야지만 시장의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창업자의 기대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미는 거죠. 그래서 쿠팡페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가 그렇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걸 좀 미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얘네를 미는 게 훨씬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업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연스럽고 앞으로 태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 전환도 아마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본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좀 그 다른 이제 서브 비즈니스를 운영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원래 성장 기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아마존 워너비 회사인데 네. 돈이 벌리니까 네. 그러면 쓸 돈이 더 많아졌네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좀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투자금으로 이제 쓰었다면 이제는 벌어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뭐 외부 투자를 받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이제 규모가 너무 크고 이제 상장 사고 하니까 네. 이제는 벌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마 고민은 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배민이랑 했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350만 명과 2천만 명의 차이잖아요, MAU가. 그래서 굉장히 뭐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예전에 그 인터넷 카페에 있었을 때 다음 카페가 압도적인 1위였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가
계속 태핑을 하고 그리고 싸이월드에서 그 이람 대표님 모셔와가지고 뭐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한 끝에 결국은 무너뜨렸단 말이죠. 다음을. 그런 거 봤을 때 배민은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만 정말 심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초조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그냥 훅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심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팡이츠가 한때는 진짜 배민을 위협했거든요. 그 쿠팡이츠는 전국구 서비스가 아니고 지금 뭐 MAU나 이런 게 많이 차이 나지만 이건 전국구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비교를 해야 돼요. 같은 지역 내에서는 어느 옛날 강남이나 뭐 이런 몇몇 그 지역에서는 배민 쿠팡은 그냥 1대1 정도라고 이해해도 좋을 정도로 쿠팡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배차가 잘 안 되고 라이더가 수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로 이제 고객 경험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긴 했는데 쿠팡이 다시 이제 그런 고객 경험을 올리면 전국 전체로 따지면 여전히 배민이 압도적이겠지만 특정 지역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나가면서는 쿠팡이 배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네. 이게 작년, 재작년만 해도 팬데믹 때문에 배달을 다 시켜 먹다 보니까 이 뭐 배민, 그 다음에 요기요, 쿠팡이츠 이 세 회사 사이에서 배달 기사 확보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아까 쿠팡이츠 배차 잘 안 된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중간에도 이제 그런 싸움이 되게 크게 벌어졌었던 건데 요새는 예전만큼 그렇게 치열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때요, 요새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배달 기사님들이 얼마나 되나 국내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오피셜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한 20만 명 정도 배달 기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 대부분은 음식 관련 배달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뭐 2, 3년 만에 이제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지난 2, 3년 동안 수요가 거의 폭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배달기사 확보 싸움 전쟁도 치열하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좀 근데 그게 정말 줄었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그 자료는 얻지 못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시그널링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체감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일단 소득 문제. 보통 얼마 전에 흥미로운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는데 나 한 5, 600만 원씩 매달 벌어가지고 정말 빚 갚았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배달 기사님들이 얼마나 독하게 일했길래 그렇게 한 거냐 뭐 이렇게 그게 5, 600 벌기가 정말 힘들다는 정말 이야기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만큼 벌었었는데 지금은 뭐 300 벌기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뭐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심 대표님이 그 인용한 모바일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정말 확연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만 확연하지 않고 예. 거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100만 명이 피크였고요. 코로나 때. 그런데 지금 1,900만 명으로 조금만 빠졌고 근데 나머지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뭐 쿠팡이츠는 700에서 350만 명으로 빠졌고 요기요도 900에서 700만 명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기사님들의 수요 공급이 조정 단계에 있다. 지금 정상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분들 이야기 보면 배달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배달비 때문에 뭐 못 시켜 먹겠다라는 기사 많이 나오고 제 주위에서도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세대일수록 배달비에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배달비 관련해서 이제 뭐 라이더 그다음에 뭐 배달 노동조합 이쪽이랑도 계속적으로 뭐 얘기 끊기지가 않잖아요. 어떤 기사 보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배달비는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빵원. 네.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한 집 배달 이런 거 단건 배달 나오다 보면 300만 원도 한 달에 열심히 해도 못 버는 거고 그렇죠. 이게 합의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쪽에서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죠. 배달 앱 서비스 업체들에게.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배달 앱 인상해달라. 그리고 처우 개선해달라. 네.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해서 뭐 본사 앞으로 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린이날 때 정말 단체로 파업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배달의 민족이 혹은 배달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들을 착취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정말 뭐 배달의 민족 정도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예, 훌륭한 기업이에요. 항상 뭐 노이즈가 있을 때 손해 보더라도 좀 양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 배달의 민족이
그 자체 배달 기사를 고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업계 거의 최초로 정말 뭐 기본급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해드렸고, 그리고 뭐 보험도 다 들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계속 그런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배달 기사님들에게 보험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공제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배달의 민족이 가장 큰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봉진 창업자가 사제로 또 출연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또 교섭도 꾸준히 하고 있고, 굉장히 뭐 나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배달 기사님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처우가 좀 최근 2, 3년 동안 많이 개선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확 개선됐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둘은 되게 동업자적인 관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티카타카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합의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분들과 소비자가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훨씬 더 큰 리스크예요, 지금. 왜냐면 소비자분들은 말 그대로 나 못 내겠어, 지금. 나 그냥 걸어가서 픽업할래 이러려고 하고 계시고,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면 바로 욕먹어요, 진짜. 예, 주변에 자영업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자로서 취재하는 거랑 자영업자분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구나. 정말 나쁘게 보고 있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을. 그래서 이게 더 큰 리스크라고 보고, 뭐 오히려 아까 얘기한 거는 진짜 뭐 교섭도 많이 되고 있고 합의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뭔가 폭발하는 거지. 근데 이보다 더 큰 리스크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위에 자영업자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 이 뭐 배민뿐만 아니라 이 그 배송하시는 업체들이랑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것저것 할증이 뭐 그렇게 많다고 하루에 한 번씩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배달앱을 안 써요. 다 제가 직접 네이버 전화로 픽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배달비 4,000원을 아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10분 제가 쓰고 4,000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급으로 따지면 이게 24,000원? 내 시급보다 많구나. 그러면 이게 더더욱 해야 되겠구나. 그럼 운동도 되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달앱 좀 사업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안 씁니다. 예, 너무 먼 곳은 쓰는데 예, 가까운 곳은 안 씁니다. 가까운 곳은 직접 운동도 할 겸. 그렇죠. 예, 제 시급도 높고 시급보다 높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과정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점이 있죠. 너무 배달을 쉽게 이용하죠. 맞아요. 근데 돈은 많이, 소비자 입장에서 돈은 많이 쓰기 싫고 되게 싸게 그 서비스가 유지됐기 때문에 음식점 사장님이나 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소비자는 많이 낼 의지가 없어.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비싸지기 시작이나 배달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직접 가는 이런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그 과정 어딘가에서 가격이 맞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배달 앱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배달 기사들은 큰일 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배달 기사들을 받쳐줬던 거예요, 배달 앱이. 근데 자영업자들은 배달 앱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배민의 그런 그 여론적인 리스크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좀 자영업자들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배달비 문제에서 저는 좀 배달 앱이 좀 문제인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약간 불투명한 게 있어요. 소비자가 3,000원 내고 자영업자가 만약 6,000원을 내요. 그러면 소비자 3,000원, 자영업자 6,000원,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배달 기사들이 9,000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 돈이 어디 갔지? 라고 생각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약간 수수료 같은 걸로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수수료는 몇 프로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서 만약에 배달의 민족 측에서 나는 배달 수수료를 얼마를 먹겠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어서 그만큼씩 딱딱 떼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이게 불투명한 게 있거든요. 나는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 나는 많이 냈는데 배달기사는 조금 가져가고 소비자도 좀 많이 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설명으로는 우천이나 눈 올 때를 위해서 프로모션을 위해서 그때는 배달기사한테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날을 위해서 미리 비축하는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어서 이건 또 다른 거죠. 이거는 바로고라든지 아니면 부릉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태계가 굉장히 뭐랄까 고도화되고 이렇게 분업화됐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해진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 전화하면 그냥 짜장면 보내줬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자가 전화하면 그게 뭐 배달 앱에서 떼고 자영업자도 떼고 그다음에 뭐 배달 대행 업체도 떼고 배달 뭐 그것도 대행 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복잡해진 구조는 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도 이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가져가는지를 명확하게 이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나는 많이 냈는데 왜 서로 다 손해보고 있는 기분이야 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쪽은 사실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 나는 문제라서 오늘 이걸로 하루 종일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이제는 좀 사업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업적으로 보면은 아까 4,241억 원의 흑자를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을 냈는데 요기요나 이런 데를 보면은 여긴 또 적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대체 이 배민이랑 뭐 점유율 차이가 있기는 해도 여기는 이렇게 큰 흑자를 보는데 여기는 적자 이렇게 크게 본다고?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배민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이 확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작년에 일단 배민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였어요.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좀 낮았던 거고 재작년에도 이미 뭐 사실상은 흑자인 상태인 회사였는데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민이 이제 땡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언제부터 땡긴다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럼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작년에 배민원에 프로모션 요금제가 작년 초까지 있었거든요. 그 프로모션 요금제라는 건 이제 배달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1,000원씩 내는 거예요. 건당 1,000원씩 내는 이제 수수료를 내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걸 이제 정책을 바꿔서 고정 1,000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6.8%거든요. 네. 15,000원 정도 주문을 하면 1,000원 안팎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 이하로 주문하면 옛날에 배민은 이제 새로운 요금제가 손해고 15,000원 이상으로 주문하면 새로운 요금제가 이득이거든요. 근데 요즘 음식값이 비싸서 15,000원 이하로가 거의 뭐 이제 무슨 이제 한 사람 1인 가족에서 혼자 먹을 때도 15,000원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뭐 2만 원, 3만 원 주문을 할수록 배민한테는 수익성이 훨씬 커진 거예요. 단건 배달 수익성이.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배민이 옛날에는 고정적으로 광고비를 받는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예. 내가 이제 여기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게를 알리고 싶으면 88,000원 내고 깃발을 꽂는다. 그러면 이 동네에 알려져요. 그러니까 리스트업이 되는 그 돈을 내야 됐었던 그렇죠. 거죠. 88,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배달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일반 배달. 근데 배민원이 등장하면서 이 수수료 체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민은 옛날부터 수수료로 가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광고비는 한 번 받으면은 더 받지 못해요. 그 동네에서는. 거래가 아무리 일어나도 88,000원이 끝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배민이 거래액이 막 늘어나는데 수익은 그대로 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지만 뭐 음식점이 늘어난다고 갑자기 10배로 늘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액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수수료로 계속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여론이나 이런 음식점 사장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배달을 수수료로 바꾸는 건 못하고 여론 때문에 이 배민원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요거는 수수료 체계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점점 이쪽에다 프로모션을 때려요. 배민원 쪽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민원 주문을 시작하죠. 거래가 점점 수수료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광고에서 매출이 수수료로 점점 넘어가는 중이다. 배민의 이런 전략적 변화가 이제 수익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이어서 수수료 체계로 전환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일반 배달이 묶음 배달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반 배달, 묶음 배달 다시 그거 강화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알뜰 배달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는 수수료예요. 새로운 상품에는 그 고정 광고비가 아니고 수수료 체계란 말이죠. 여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묶음 배달도 이제 단건 배달도 수수료, 묶음 배달도 수수료. 그러니까 배민은 점점 수수료로 가고 있다. 거래액이 커질수록 이득이 된다. 이런 셈인 거죠. 이게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배민이 수수료 제로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광고 베이스로 넘어갔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수수료, 처음에는 배민은 수수료였어요. 네. 수수료였는데 이제 막 또 이제 여론이 안 좋았어요. 수수료 비싸다 이러니까 갑자기 배민이 그럼 나 수수료 안 받겠어 라고 선언을 하고 사실 엄청난 모험이죠. 그렇죠. 배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광고비 체계로 넘어가요. 고정 광고비예요. 광고비가 고정으로 가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거래액이 커질수록 이건 손해보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수료 넘어가고 싶은데 여론을 무마시키면서 넘어가는 방법을 찾은 거죠. 새로운 상품을 계속 낸다. 여담으로 그 배민의 유통 수수료가 10% 언더예요. 한 6%에서 8% 이 정도 되는데 뭐 결제 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근데 그 유통 수수료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픈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정말 최대 한 30%까지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기사를 한번 썼다가 진짜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가루가 되셨겠네요. 거의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처음인데 뭐 제가 간과한 건 있죠. 왜냐면 자영업에서 정말 이익 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생태계인데 여기 갑자기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어떤 걸 만들었으니까 네. 이익이 되는데 어쨌든 그냥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자체는 뭐 무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근데 다만 현실이 너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이러니까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여기서 또 계속 얘기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배민이 땡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네. 아우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걷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수료 체계로 거래가 일어날 때는 돈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자영업자 그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장사를 잘하려면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수료 받는 그 상품 안에서 내가 제일 위에 노출이 되고 싶잖아요. 그것도 이제 검색 광고 이런 거 그런 아니에요? 광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CPC 광고도 새로 시작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배민은 수수료도 받고 네. 광고도 받고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오픈마켓 사업자가 다 그렇게 해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광고로 돈 요새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광고비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이제 최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게, 저도 외국 그 배달 관련 많이 써보다 보면은 외국의 우버이츠나 이런 데는 다 20% 이상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엄청 높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싼 거는 있긴 한데 그런 건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배달로 이제는 판매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잖아요. 네. 외국은 여전히 가서 사 먹는데 여기는 배달 비중이 워낙 크니까 여기서 나가는 수수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그냥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높은 수수료까지는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해외에는 배달 시장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뭐 딜리버리 히어로 전체 매출에 배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커졌던 것도 그렇죠. 있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시장이 커진 거고, 근데 해외는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지 않은 거죠. 뭐 수수료가 20% 되는데 음식 가격 당연히 비쌀 테고, 그러니까 주문하기 꺼려지고 그 배달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에서 철수했잖아요. 원래 독일에서 독일에서 하는데 독일에서 철수했어요. 그 정도 20몇 % 내면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갖고 와야죠.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적정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욕먹을 만한 발언 하나만 더 하자면 하세요. 네. 아마 그냥 정말 철저히 이제 배달앱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자영업자 분들이 경영 수준이 높아지거나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높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달 앱에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식재료 구매하고 임대료 내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이걸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잘 믹스해가지고 효율화를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배달 수수료만 좀 너무 아깝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제가 쇼핑몰 점주들 만날 때 그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이버가 광고로 뜯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큰 고생 없이 안착도 하고 또 이걸로 매출 발생시키지 않냐라고 하면 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잘못했다 이건 아닌데 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배달앱 사업자들이 욕먹는 게 있지 않나 좀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항상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런 참여자들, 공급자들, 이런 우리 배민 같은 데서는 자영업자죠. 이런 사람들을 성공시켜줘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무한 경쟁이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고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거기서 결국 성공자는 플랫폼만 성공하거든요. 광고비 받고 수수료 받고
그러니까 그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기 들어왔더니 좋다. 여기 들어왔더니 장사된다. 전화번호부로 장사하던 시작은 다르다라고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플랫폼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수료라는 게 내가 못 팔 건데 덕분에 플랫폼 덕분에 팔았어. 그럼 수수료 당연히 해피하게 낼 수 있죠. 네. 없었을 매출이 수수료 덕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플랫폼에 모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세금처럼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더 이상 어떤 내가 부가가치 판매하는 양을 늘려주는 거에 대한 부가로 내는 돈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당연히 나가야 되는 세금 같은 그런 돈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한번 수수료 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 사실 재밌는 건 그 얘기죠. 모회사잖아요, 모회사. 아까 네네. 딜리버리 히어로 말씀을 잠깐 해주셨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에서 아까 철수했다고. 네, 독일 회사인데 독일에서 철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배민이 이렇게 큰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딜리버리 히어로는 크게 적자라고 들었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거기에 그 비즈니스 상황을 보면 일단 매출이 12조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가량 늘었어요. 이게 꽤 성장하고 있죠. 네. 그리고 거래액은 57조 원 정도, 크죠. 네. 그리고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만 보고서는 괜찮다. 그리고 여기가 글로벌 단위로 이렇게 비즈니스망을 구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만만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문제가 그 수익성이에요. 그 작년에 냈던 단기 순손실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 그러니까 쿠팡도 1조 원 냈을 때 엄청 욕먹었잖아요. 근데 4조 원이에요, 4조 원. 잠깐만요. 매출이 12조 원이라면서요? 예, 근데 그렇죠. 순손실이 4조 원이라고? 4조 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엄청난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IR 자료를 계속 봤어요. 오늘 내내 봤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그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 피치덱이라고 해서 이제 실적 보고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양심이 있으면 아니라 좀 공정하게 얘기하려면 영업 손실, 단기 손실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에비타로 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거 한다고. 그래서 에비타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그 이자랑 그리고 그 감가상각비랑 그다음에 그 세금을 이제 적용하지 않은 그런 손익인데 그걸로 다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저희 경험이 찾느라고. 발라내시느라고. 근데 그런 회사를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수익성 문제가 굉장한 그 프레셔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근데 딜리버리 히어로의 그럼 가장 큰 사업체가 어디냐라고 하면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아시아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비중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는 곧 이꼴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있지만, 배민이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민은 수천억 흑자를 내는 기업이다. 좀 약간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민 혼자면 5조 원 영업이익을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이거 4조 원을 메꾸려면은 만만치가 않군요, 이게. 그렇죠. 예. 네. 이게 배민이 딜리버리 히어로 이제 매각이 됐을 때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엑시트를 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넘어갈 때 우리의 민족이 무슨 독일의 민족이 됐냐 이런 욕도 그렇죠, 먹기는 했었으나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의 표본 같은 걸로 그래도 그렇죠.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었는데 이쪽에 초기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딜리버리 히어로 주가 폭락 때문에 또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란 얘기도 있어요. 이게 그 업계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배달의 민족이 엄청난 성과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김봉진 대표님이 그렇게 스펙이 좋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굉장히 그래서 어렵게 좀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본엔젤스라는 그런 VC가 3억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었죠. 근데 그게 그 몇십억짜리 회사가 정말 5조 원으로 매각이 되면서 무려 1000배라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벤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게 엄청난 일이었는데, 근데 다만 좀 이게 문제가 생긴 게 그 배달의 민족이랑 M&A를 할 때 일부 현금도 있었는데 주식 비중이 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주식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서 바로 뭐 현금한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근데 배달의 민족이 인수되고 나서 한 1, 2년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줄 몰랐어요. 근데 1,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 2년이 되게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확 폭락을 하면서 그래서 좀 약간 무색해졌죠. 그 좋은 수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버셨을 거다. 이거는 그냥 약간의 무색이지. 근데 좀 이게 약간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그 회사가 이제 외국계 기업에 파는 것도 흔치 않지만 그걸 약간 주식 교환으로 하는 것도 흔치 않고 또 상장세 하는 것도 흔치 않고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현금 액션이 많아지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예, 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아까 독일에는 절세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주요 원래 그 수익 그 매출은 어디서 많이 내는 회사입니까? 그 여기 뭐 배민이야 아까 말씀해 주셨고. 예,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시장이 제일 커요. 뭐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예상 외로 그 다음이 중동이에요. 그 다음이 유럽, 미국인데 유럽, 미국은 여기가 이제 구멍들이에요. 이게 매출 규모도 별로 크지 않고, 네. 근데 적자가 여기가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좀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 유럽과 미국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 낮고 그렇지만 이게 터지면 엄청나게 잘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고심이 많지 않을까 싶고. 근데 얼마 전에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봤죠. 그래서 정말 왜냐면 이 실적이 배민의 상당 부분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봤는데 성장이 정체가 됐어요. 계속 올랐는데 그 작년 4분기와 1분기 비교했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그치. 예, 그래서 이게 좀 배달의 민족에게도 악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봤죠. 아시아 지역이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민도 아마 역성장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근데 다만 이익은 오히려 더 확대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익은 내고 있겠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예. 야, 그렇군요. 아시아 쪽이 역성장을 했으면 배민의 성적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역성장한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걸 찾아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코로나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한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정말 좀 알기가 어렵지만 근데 아마 저희가 뭐 다 여기 분들은 감이 오잖아요. 그 말을 들어도 이게 엔데믹 효과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저희는 알 수가 있죠. 사실상 흑자 보는 데는 배민밖에 없는 겁니까? 중동 지역이 약간 그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적자. 그리고 적자인데 그것도 심각하게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달 비즈니스 전체가 선진국형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배달해서 사실 우리나라처럼 할 수가 없어요. 배달비가 너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이지만 약간 이런 서비스 비용이 좀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배달 비즈니스가 컸던 거지. 우리도 이제 이런 서비스 배달 비용이 커지면 사람이 들어가면 너무 비싸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 비즈니스는 사실 유지되기 어렵죠. 딜리버리 히어로 지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좀 기사 보다가 좀 희한한 게 있었는데 요 배민이 내고 있는 흑자가 딜리버리 히어로 쪽으로 간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봤거든요. 정확히 좀 해석이 안 되던데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배민은 주주가 딜리버리 히어로잖아요. 네. 딜리버리 히어로의 한국 지사인 셈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배민이 투자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자본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모아놓는 돈이 있는데 이 자본 잉여금은 배당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사업하는 데 쓰는데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배민이 이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바꾸는 어떤 회계적인 절차를 이제 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냥 내 통장에 있는 돈이긴 돈인데 이게 배당으로 쓸 수 있는 돈과 배당으로 쓸 수 없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하려나? 배당을 하려나? 이 말은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 돈 가져가려나? 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네. 또 아까 말했듯이 본사 사업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배민 돈 가져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공시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나오진 않아서 배당한 건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정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베이 코리아가 딱 그랬어요. 이베이 코리아가
그때 한국 회사는 1등이고 돈을 되게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고 굉장히 잘하는데 갑자기 쿠팡이라든지 UMF라든지 팀원들이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막 나와서 막 난리를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베이 코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과감하게 좀 적자를 내더라도 이들을 어떻게 보면 제압을 했어야 됐죠. 근데 문제는 이베이 본사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존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배당을 가져갔어요. 1000억 단위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베이 코리아로서는 진짜 짜증나는 거죠. 이게 도와주지 못할 만큼 우리도 지금 계속 경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돈을 빼고 나중에 이베이가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쿨하게 신세계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베이 코리아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결국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외국 기업은 굉장히 되게 우리나라보다 자유롭게 하거든요. 이런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배달의 민족도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약간 그 집안에서 잘 나가는 자식 하나가 온 집안 형제들 다 살리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제 용돈도 엄청 많이 들이고 있군요. 그러니까 들일 수도 있게 된 거군요. 아니 뭐 이제 동생 막내 학교 대학 보내고 방 구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옛날에 진짜 많이 그랬잖아요, 부모님들. 근데 저는 여담으로 근데 이런 케이스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액토즈 소프트라는 회사도 그랬고 지금 스타일란다도 지금 로레알이 이제 이게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이제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래서 언론 보도상에는 이거는 뭐 약탈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회사 입장이나 그 조직원 입장에서 그런 거지 좀 멀리서 보면 어쨌든 큰 돈 들여서 딜을 했는데 그게 성공해야지만 계속 더 많은 딜과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지만 더 고용도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쭉쭉쭉 성장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실은 저는 나쁜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절대 투자자가 돈을 잃지 말아야 뭐 잃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총액적으로 잃지 말아야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좀 그분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주주가 배당받는 걸 비난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한국 지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당연히 많은데 명분이 보통 배당도 있지만 뭐 특허 이용료, 뭐 아니면 상표 이용료 이런 걸로 돈을 가져가는데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 그 배달의 민족한테 상표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밖에 가져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여론 싸움에서도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아직 배당이 안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배당이 나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런 뭐 지금 뭐 자영업자의 문제나 이런 거에서 뭐 수수료 싸움이나 이런 게 계속 그렇죠. 이야기가 막 시끄러워질 텐데 이거 그래서 벌어서 다시 우리나라한테 재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래 플랫폼 회사가 크면은 또 좋은 게 있지라고 하지만 이거 벌어서 다시 배당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 여론 그렇죠. 싸움에서도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돈 벌어가지고 독일 사람 먹여 살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배민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프로모션이 배달에서 안 나온다. 네. 이 지금 쿠팡이 다시 싸움 걸리기 전이었죠. 네. 그래서 거의 프로모션은 이제 비마트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배민이 비마트를 미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은 뭐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뭐 전자제품 배달 엄청 이렇게 네. MOU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뭐 삼성전자 뭐 아이폰도 된다고 뭐 본 것 같고 뭐 꽃배달도 있고 네. 그것도 라이브 커머스도 하더라고요. 네. 음식 배달이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이 라이브 커머스, 퀵커머스 이 전반적인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도 뭔가 쿠팡이랑은 영역이 다르다 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가게 되면 거의 쿠팡의 본진과도 좀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당장은 아니겠죠. 근데 뭐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쿠팡이 이 이커머스 시장을 휘어잡은 결정적인 무기는 하나잖아요. 로켓 배송. 그렇죠. 이 배송 경험을 바꿔놓음으로 해서 이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거를 쿠팡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송은 그냥 뭐 택배한테 맡기면 알아서 하는 거 내 영역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 커머스 업체들은. 근데 쿠팡이 배송이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새로운 배송 경험을 줘야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배달의 민족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라스트 마일을 갖고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쿠팡처럼 다음날 배송 아니고 30분 내 배송, 1시간 내 배송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무기로 쿠팡과 같은 업체들이 가지 못한 어떤 경험을 우리는 줄 수 있다. 그러면 점점 그게 확대되면 그러면 그게 새로운 이커머스 업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드는 생각이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신기해 갖고 한번 봤어요. 한 번 정도 시켜보고 싶어 갖고 봤는데 비싸요. 비싸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음식 배달 라이더 전쟁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라이더들을 예를 들어 직접 고용해서 막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면 네. 이것도 배송해보고 이것도 배달해보고 저것도 배달해보고 할 텐데 지금 음식 배달 쪽에서도 항상 라이더랑 막 계속 잡음이 나는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해보면 우리 아까 알뜰 배달, 배민, 한집 배달 이런 거 네. 얘기했잖아요. 그게 수수료라는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거를 배민 커넥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배달은 아까 우리 최 대표가 말했듯이 배달 대행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배달 대행 업체가 하는 거였는데 이제 알뜰 배달, 한집 배달은 배민이 직접 배달하는 거예요. 자회사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들에게 고정적인 물량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배달 주문 없어 너 그냥 굶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계속 배달 건을 줘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냥 음식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계속 다른 상품까지 배송할 수 있는 어떤 수요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 그 라이더들의 생계를 좋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수요가 많을 것이냐라는 문제보다는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일단 비마트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신선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긴급히 사 먹어야 되는 두부 이런 것들은 일단 시장에 안착했어요. 그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그 배민 비마트가 들어간 데는 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배민 스토어, 휴대폰을 굳이 거기서 사야 되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드는데 이제 우리 사실 그런 생각 했잖아요. 로켓 배송 다음날 꼭 받아야 돼. 근데 필요하죠. 근데 그게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자제품도 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연히 시키면 30분 안에 받아야지. 내가 이거 3, 4일 뒤에 받아야 돼. 2, 3일 뒤에 받아야 돼. 그게 못 견디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쿠팡 이츠랑 특히나 이제 경쟁도 악화되고 있고 작년 같은 이런 흑자기조,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게 올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난해만큼만 해도 저는 성방한 거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너무 이제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1분기가 그 얘기한 아시아 부문이 이제 역성장한 게 중요한 데이터가 됐고요. 그거 보면 진짜 이게 영향이 있구나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배민의 약점들이 좀 노출이 되는 거죠. 배민의 사업 구조를 보면 압도적으로 배달 중개가 많고 그 다음에 비마트 같은 이제 커머스가 있는데 둘의 성장률이 달라요. 그 배달 중개가 더 높아요. 규모도 큰데 한 5, 60% 정도 성장하고 있고 비마트나 커머스는 20, 30%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달 중개가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비핵심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으면 괜찮은데 핵심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프고 그리고 이게 그 커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배달 중개에 종속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여파가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방어하기 어렵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독자적으로 파운더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을 낼 수가 있고 모회사도 그걸 받쳐주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사업을 한다든지. 근데 최근 2, 3년 동안 배달의 민족의 그런 걸 보면 M&A도 안 하고 공격적인 신사업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올해는 확실히 실적상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 입장도 이해가 되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게 훈수를 하나 내자면 아마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작년만큼 해야 되지 않아? 아니면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좀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정상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좀 본질적인 경쟁력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시간을 쓰고 리소스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달의 민족의 서비스 매출, 이제 그 배달 음식 배달 매출이 한 50% 성장하고 이 상품 매출, 이 비마트 매출이 한 20% 성장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 전에는 둘 다 100% 성장했어요. 비마트도 그러니까 2배씩 성장했어요. 그 배민은 계속 2배씩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워낙 크니까 이제 50% 성장하고 이쪽에는 20% 성장했는데 비마트 성장을 일부러 안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마트가 좀 조용했거든. 이제 쿠폰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올해 들어서는 비마트나 이쪽에 배민 스토어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비마트 6,000원짜리 쿠폰을 받았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6,000원짜리 쿠폰을 받고 이거를 별로 시킬 게 없는데 일단 뭐든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잔뜩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쿠폰이 나온다는 거는 이쪽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비마트가 작년처럼 20% 성장 올해도 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훨씬 올라갈 것이다. 이런 쿠폰이 나온다는 거는 신경 쓰고 마케팅을 쏟아붓는다는 거는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비마트가 20%니까 올해도 20% 정도 그건 아닐 것이다. 근데 뭐 최 대표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창업자가 직접 배민을 하실 때는 뭐 반찬 배달이라던가 뭐던가 막 이렇게 막 새로운 것도 계속 뭐 해보고 인수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시도는 지금 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심 대표님 말씀은 비마트라는 이제 강력한 신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신사업 쪽에 신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새로운 것들도 아무튼 계속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로봇 딜리버리도 계속 뭐 테스트를 하고 있고 로봇 딜리버리 예전에는 이게 될까 저는 싶었는데 이게 인건비랑 배달비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면 이 로봇 딜리버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커버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거 좀 황당하던데 베트남의 화장품 브랜드 냈다는 제 기사도 봤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배민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이 배차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특히나 엄청 이게 배송이 가야 되니까. 그럼 배차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기술 자랑도 많이 하던데 이 배민의 미래, 갖고 있는 그 경쟁력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뭐 판단하기 어려워서 배민 홍보팀한테 당신들의 그 신사업 경쟁력은 무엇이요라고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답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별로 다 의미 있는 건 없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배민 스토어와 비마트지 나머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그쪽에는 아직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R&D 센터 정도 그런 느낌으로. 심지어 그거 아세요? 배민이 그 웹툰도 하는 거? 아 그래요? 네. 만화경이라는 이름으로 웹툰 서비스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요? 네, 지금도 합니다. 그렇군요. 책도 만들어요, 만화경.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당장 이걸로 뭐 내가 저 네이버 웹툰하고 싸워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배민은 우리의 본업은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다. 뭐 이게 어디서 뭐가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르니까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게 훨씬 더 그러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게 더 좋죠. 그 배민의 핵심은 저는 그 배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는 핵심이 음식이었거든요. 배민의 핵심이 나는 음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배민의 옛날 그 비전이었다면 지금은 음식이 아니라 배달로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배달의 힘으로 음식도 상품도 뭐도 이제 이 커머스 산업 전체에 다가간다. 이게 배민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달. 그렇죠. 비마트도 모두 배달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배달 라스트 마일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라스트 마일을 잡고 있다는 게 또 나중에 뭐 어떤 걸로 발현이 될지 모르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배달을 내재화시키잖아요. 역량을 외주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역량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가요. 배송 빨리 하려고 막 이렇게 모두 구축하고 뭐 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뭐 AWS 만들고 지금은 완전 기술 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배민 같은 경우도 뭐 배달 아까 계속 내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뭐 배차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배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아마존처럼 나중에 뭐 테크 회사, 빅테크 회사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그래서 원래 김봉진 창업자도 디자이너 출신이지만 굉장히 개발에 관심 많았고, 그리고 공동 창업했던 이제 친형께서도 이게 개발자 출신이고 해서 뭐랄까, 그리고 또 네이버라든지 네오위즈 등 그 개발사에서 주로 일을 했고 해서 굉장히 이제 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테크 회사라고 봐야죠. 다만 그 또 아마존의 예시를 들었는데 그게 막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직원 수가 15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회사라고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오프라인 사람 비중이 비즈니스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정말 혁신적인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합쳐지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뭐 기본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만드는 건 이제 기본으로 까는 건데, 여기서 이용자 만족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오프라인 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존의 모습인 거고, 그 배달의 민족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술 회사고 이런 걸 통해서 뭐 비즈니스라든지 가치 창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수작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오프라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민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봤는데 뭐 새로운 이야기도 좀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배민 이야기는 끝났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연달아서 다음 주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연달아서 한번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갖고 와서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